피로 맺은 가족이 아니었다. 시작된 침묵, 그의 겨울, 병원 냄새,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은 건 한밤중이었다. 목소리는 낯선 여자였다. 보호자분이시죠? 나는 잠깐 망설였다. 보호자, 맞는 말인가? 재혼한 지 5년이 넘었지만 나는 아버지의 새 가족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로비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서로를 흘끗 보는 시선들. 누가 친자식이고 누가 의붓인지, 누가 먼저 온 가족이고 누가 나중인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계산하고 있었다.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며 물었다. 보호자 한 분만 서명해 주세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이미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알았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병원 냄새는 두려움의 냄새였다. 아버지는 중환자실 어딘가에 계셨고 우리는 서류를 앞에 두고 서 있었다.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를 찾았다.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은 창가에 앉아 눈물을 닦았고 그녀의 딸로 보이는 젊은 여자는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내 동생은 늦게 도착해서 내 옆에 섰다. 형, 저 사람들 누구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고.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고 해야 맞을까? 의사가 나왔을 때 우리는 동시에 일어섰다. 보호자분 누구세요? 의사의 질문에 세 명이 손을 들었다. 나와 계모, 그리고 그녀의 딸.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일단, 한 분만 들어오세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양보하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였지만 실은 서로가 남이었다. 모두가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불안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보호자라는 이름, 보호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병원 차트에는 보호자 란이 비어 있었다. 응급실에서 올라올 때 아무도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호사가 다시 물었다. 환자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는 입을 열었다. 친아들입니다. 계모가 끼어들었다. 저는 배우자예요. 법적으로는 제가 보호자죠. 그녀의 딸도 말했다. 저희 엄마랑 20년을 같이 살았어요. 간호사는 난처해했다. 일단 주민등록상 배우자분이 1순위이긴 한데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건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누가 더 자격이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남느냐의 문제라는 걸. 아버지와 몇 년이나 떨어져 살았는지, 누가 더 오래 함께 했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순간 무게가 되어 우리를 짓눌렀다. 보호자라는 이름 하나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정말 몰랐다. 그날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었다. 면회 시간이 되었을 때 규칙은 잔인했다. 한 번에 한 분만 5분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다. 누가 먼저 들어갈 것인가? 계모가 먼저 움직였다. 저는 아내니까 당연히. 내 동생이 말을 끊었다. 친아들이 먼저 아닌가요? 그녀의 딸이 비웃었다. 친아들, 몇 년이나 연락 안 하고 살다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아버지와 나는 재혼 후로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간호사가 끼어들었다. 그냥 나의 순서대로 하시죠. 결국 내가 먼저 들어갔다. 뒤에 남은 사람들의 시선이 등에 꽂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울컥했다. 5분, 단 5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는 그 규칙이 우리를 갈라놓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결국 누군가는 문 밖에 남아야 했다. 말하지 말라는 부탁.
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나는 아버지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아버지.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의식이 있는 건가? 나는 얼굴을 가까이 대고 귀 기울였다. 아버지의 입술이 떨렸다. 말하지 마라. 무슨 말을 하지 말라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간절함이 있었다. 뭔가를 숨기고 싶어 하는, 지키고 싶어 하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 안 할게요.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한 약속. 5분은 너무 짧았다. 간호사가 문을 두드렸다. 나는 아버지 손을 놓고 일어섰다. 뒤돌아보니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닦아드리지 못했다. 다음 사람 밤의 병실. 첫날 밤 보호자 당번은 내가 맡았다. 정확히는 내가 먼저 손을 들었다. 계모는 나이 드신 분이 편하게 쉬세요라며 양보한 척했지만 사실 그녀는 병원 밤을 견딜 자신이 없어 보였다. 불 꺼진 병실엔 기계음만 울렸다. 삐삐삐. 심전도 소리가 시간을 쪼갰다. 옆 침대 환자는 밤새 신음했다. 간호사는 2시간마다 돌며 차트를 확인했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 없었다. 딱딱한 간이 침대, 소독약 냄새, 누군가의 죽음이 스며든 공기. 나는 잠들지 못하고 아버지를 바라봤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 맞나? 너무 작아 보였다. 새벽 4시 아버지가 헛소리를 했다. 미안해.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 나에게? 계모에게?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나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다. 차가운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교대표에 없는 마음. 아침이 되자 계모가 왔다. 수고하셨어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나는 씻지도 못한 채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동생을 만났다. 형, 괜찮아? 응. 거짓말이었다. 우리는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셨다. 교대는 어떻게 할 거야? 동생이 물었다. 나는 스케줄표를 꺼냈다. 이미 짜온 것이었다. 월수금은 내가, 화목은 계모가, 주말은 번갈아 가며. 그런데 이상했다. 표를 아무리 완벽하게 짜도 마음까지 교대할 수는 없었다. 내가 집에 가 있어도 계속 병실 생각이 났다. 아버지가 헛소리하진 않는지, 계모가 제대로 간호하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도 나를 믿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감시하듯 교대했다. 보호자 교대는 정해졌지만 감정은 교대되지 않았다. 밤이 바뀔 때마다 사람도 바뀌었고 마음은 더 멀어졌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 이유. 병원에서 가족을 마주치면 우리는 서로 눈을 피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도, 면회 시간을 교대할 때도 인사는 했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다. 왜일까? 나는 알고 있었다. 눈을 마주치면 서로의 본심이 보일까봐. 계모는 유산을, 나는 죄책감을, 그녀의 딸은 의무감을, 내 동생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모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었지만 실은 각자의 이유로 온 것이었다. 의사가 면담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함께 상담실에 들어갔다. 좁은 공간에 5명. 숨이 막혔다. 의사가 물었다. 보호자분이 누구세요? 우리는 동시에 입을 열었다가 동시에 닥쳤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가족분들끼리 먼저 정리하시고 오세요. 우리는 상담실을 나왔다. 복도에 서서 서로를 쳐다봤지만 역시 눈은 마주치지 않았다. 의사의 말투.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상태가 예상보다 좋지 않습니다. 희망도 절망도 아닌 그 중간에 어디쯤.
그런 말투가 더 아팠다. 회복 가능성은요? 계모가 물었다. 글쎄요. 지켜봐야죠. 지켜보자는 말. 의사들은 이 말을 참 자주 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는 뜻.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다는 뜻.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다. 나는 물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 남겨졌다. 계모가 먼저 울기 시작했다. 나는 울지 못했다. 옆에서 동생이 내 손을 잡았다. 형?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의사의 말투는 늘 그랬다. 확신 없는 위로, 책임지지 않는 희망. 그 중간의 말들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병실의 약속? 그날 밤 나는 다시 아버지 곁을 지켰다. 계모가 제가 할게요라고 했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다. 아버지와 단둘이. 자정이 넘자 병실은 고요해졌다. 나는 아버지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아버지, 들리세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계속 말했다. 제가 지킬게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숨기고 싶은 거, 말하지 말라고 한 거, 지킬게요. 약속이었다. 무엇에 대한 약속인지도 모른 채 한 약속. 그런데 이상했다. 그 약속을 하고 나니 뭔가 무거운 게 내 어깨에 얹혀진 느낌이었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날의 약속은 이후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됐다. 나는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 가족이라는 거리, 보호자 교대, 교대 시간은 정확했다. 아침 8시 계모가 왔다. 잘 주무셨어요? 형식적인 인사. 나는 네라고 대답했지만 한숨도 못 잤다. 그녀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제가 해온 반찬이에요. 환자분이 좋아하시던 거. 나는 받지 않았다. 아버지는 지금 못 드시잖아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도 깨어나시면 그때 가져오세요. 냉정한 말투였다. 나도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 그녀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사과하지 않았다. 병실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계모는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불편했다. 저 손길이 진심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나는 그녀를 믿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와 5년을 살았다지만 그게 뭐라고. 나는 평생을 아들로 살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생각했다. 밤이 바뀔 때마다 사람도 바뀌지만 마음은 더 멀어진다는 것을. 마지막 면회. 사흘째 되던 날 상황이 급변했다. 새벽에 전화가 왔다. 빨리 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계모와 그녀의 딸이 와 있었다. 의사가 나왔다.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마지막 면회.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 그 단어가 공기를 얼렸다. 계모가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딸이 어깨를 감쌌다. 내 동생은 늦게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형, 무슨 일이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의사가 말했다. 중환자실 규정상 한 분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또 그 말. 한 분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누가 마지막을 함께 할 것인가. 이번엔 양보할 수 없었다. 단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잔인한 규칙이 가족을 갈라놓았다.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남은 사람들. 결국 가위바위보를 했다. 우스웠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가위바위보로 정하다니. 계모가 이겼다. 그녀가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우리는 밖에 남았다. 나와 동생, 그리고 계모의 딸.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시계만 째깍거렸다.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동생이 초조해했다. 왜 안 나와? 나는 모른다고 했다. 15분이 지났을 때 비로소 문이 열렸다. 계모가 나왔다. 얼굴이 새하였다. 들어가 보세요. 떨리는 목소리. 나는 뛰어들어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누워 있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기계 소리가 더 빨랐다. 더 불규칙했다. 나는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아버지. 손이 차가워지고 있었다. 문 밖에 남은 사람들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문이 열리기를, 마지막이 오기를. 돌아오는 발걸음. 아버지는 그날 새벽을 넘기지 못했다. 우리는 병실 밖으로 나왔다. 아무도 울지 않았다. 울 기운도 없었다. 장례식장은 병원 지하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우리는 침묵했다. 장례 절차를 설명하는 직원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상주는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나와 계모가 동시에 입을 열었다. 직원이 난처해했다. 일단 2분 다 적어드릴게요. 서류에 이름을 쓰면서 나는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이렇게 어색하게, 이렇게 서먹하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건가? 밖으로 나오니 날이 밝아 있었다. 아버지가 없는 첫 아침이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동생이 물었다. 형, 이제 어떻게 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병원을 나서던 길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각자의 차에 올라탔다.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집에 불이 켜지지 않은 밤.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살던 집이 아니라 내 집으로. 계모는 당연히 아버지 집으로 갔을 것이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느낌이었다. 아무도 없었다. 당연했다. 나는 혼자 살았으니까. 하지만 이상하게 더 쓸쓸했다.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동생이었다. 형, 괜찮아? 응. 거짓말. 내일 몇 시에 가? 아침 일찍. 짧은 대화였다. 전화를 끊고 나니 다시 고요했다. 냉장고 소리만 웅웅거렸다. 나는 소파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아버지 생각이 났다. 재혼하기 전 우리 셋이 살던 시절. 그때는 이렇게 어둡지 않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 없는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불이 켜지지 않은 밤. 나는 그렇게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냉장고 안반찬. 다음 날 아침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와 계란밖에 없었다. 나는 요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요리를 좋아했다. 재혼하기 전까지는. 계모를 만나고 나서는 주방에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없었다. 왜였을까? 계모가 요리를 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일까? 문득 궁금해졌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먹고 싶어 하던 음식이 뭐였을까? 계모는 알고 있을까? 아니면 나처럼 모를까? 병원에서 계모가 가져온 도시락이 생각났다. 환자분이 좋아하시던 거. 나는 거절했었다. 그 음식이 뭐였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나는 토스트를 구워 먹었다. 맛이 없었다. 뭘 먹어도 맛이 없을 것 같았다. 냉장고 안에는 아버지가 좋아하던 반찬 같은 건 없었다. 나는 아버지가 무얼 좋아하는지조차 몰랐다. 전화벨 소리.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
핸드폰이 계속 울렸다. 조문객들이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같은 말들. 나는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그중엔 아버지 친구들도 있었다. 자네 아버지 좋은 분이었어. 재혼하고 행복해 보이더라. 그 말들이 칼처럼 꽂혔다. 행복했다고? 정말? 나는 물을 수 없었다. 그럼 왜 나한테는 연락하지 않으셨냐고. 왜 우리를 멀리 하셨냐고.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계모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우리는 어색하게 마주쳤다. 오셨어요.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가 웃고 있었다. 그 사진 속 아버지를 나는 몰랐다. 너무 행복해 보였으니까.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또 누가 아버지의 행복을 말할까봐. 내가 몰랐던 아버지의 행복을. 가족회의. 첫날 밤 우리는 모였다. 나와 동생, 계모와 그녀의 딸. 결정해야 할 게 많았다. 장례 방식, 비용 분담, 유품 정리.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졌다. 결국 계모가 입을 열었다. 장례 비용은 제가 낼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반반합시다. 하지만 반반이 맞습니다. 냉정한 말투. 계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딸이 끼어들었다. 유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동생이 대답했다. 아버지 물건은 저희가. 잠깐만요. 계모가 끊었다. 같이 살던 집안에 있는 물건들인데요. 공기가 차가워졌다. 나는 말했다. 그럼 변호사 통해서 정리하시죠. 계모의 얼굴이 굳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결정해야 할 일은 많은데 말은 점점 줄어들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담을 쌓고 있었다. 각자의 후회. 밤늦게까지 조문객이 이어졌다. 나는 절을 받으며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기억할까? 재혼 전의 아버지, 재혼 후의 아버지. 어느 쪽이 진짜였을까? 한 친구가 말했다. 자네 아버지 재혼하고 많이 외로워하시더라. 나는 귀를 의심했다. 외로워하셨다고? 가족들이랑 잘 안 맞으셨나 봐. 자주 혼자 술 드셨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계모 쪽 조문객은 달랐다. 그렇게 다정한 분이 부인 생각이 많으셨는데 같은 사람에 대한 다른 기억들. 나는 혼란스러웠. 그 시절 사진 한 장. 수첩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아버지와 낯선 여자. 둘이 웃고 있었다. 계모가 아니었다. 나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22년 가을. 재혼 3년 후였다. 이분 누구세요? 계모에게 사진을 보여줬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계모의 딸이 다가와 사진을 빼앗아 봤다. 엄마, 이거. 닥쳐. 계모가 소리쳤다.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다. 계모는 사진을 뺏으려 했다. 나는 손을 뒤로 빼며 물었다. 뭘 숨기고 계세요? 아무것도 안 숨겨요. 그럼 이 사진은 뭐예요? 계모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모르겠어요. 정말. 사진 속 두 사람은 웃고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얼굴들이었다. 한 사람은 돌아가셨고 한 사람은 우리 모두에게 낯선 사람이었다. 다시 찾은 병원. 나는 혼자 병원에 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곳. 원무과에서 기록을 요청했다. 환자분 차트 열람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물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아들입니다. 잠시 후 차트가 나왔다. 나는 천천히 넘겼다.
입원 기록, 검사 기록, 투약 기록. 그리고 멈췄다. 보호자 면회 기록.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었다. 2024년 11월 3일 마이너스 김소희 간병인. 수첩에 적혀 있던 그 이름. 나는 직원에게 물었다. 이분이 면회를 왔다고요? 네, 기록상으론 그렇네요. 보호자 명단에 없는 사람도 면회가 가능한가요? 보호자가 허락하면 아버지가 허락하셨다는 건가? 계모도 모르는 사람을. 나는 번호를 눌렀다. 수첩에 적혀 있던 번호.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이미 끝난 장소에서 끝나지 않은 마음을 만나고 있었다. 아버지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다. 그날의 문 앞. 김소희 씨시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누구세요? 김준호 씨 아들입니다. 긴 정적. 그리고 한숨 소리. 알겠어요. 만나시겠어요? 우리는 병원 카페에서 만났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수수한 차림.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나는 기다렸다. 아버님을 제가 돌봤어요. 언제부터요? 작년부터요. 집에서. 나는 멍했다. 집에서? 계모 모르게. 무슨 병이셨는데요? 암이었어요. 말기. 세상이 멈췄다. 말기암. 작년부터. 그럼 계속 아프셨던 거예요? 네. 하지만 가족분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말하지 마라. 들어가지 못했던 문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아버지의 비밀 뒤에 숨겨진 문. 나는 이제야 그 문 앞에 서 있었다. 선택의 이유. 김소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아버님이 혼자 병원 다니시기 힘들어 하셔서 제가 도와드렸어요. 왜 혼자 다니셨어요? 가족이 있는데. 말씀하시기 불편하셨대요.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부인분께 걱정 끼치기 싫으시다고. 자식분들한테도. 그래서 남한테 돈 주고 부탁하신 거예요? 냉정한 말투가 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하지만 아버님이 너무 외로워 보이셔서. 외로워 보였다고요? 네. 집에선 아무 말도 못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프다는 말도.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는 그렇게 혼자 버티셨던 거다.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중환자실 들어가실 때도 제가 모셨어요. 그날도 계모는 몰랐겠네요. 네. 왜 그날 내가 선택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마지막 면회에 들어갈 사람으로. 아버지가 원하신 건 아니었을까? 진짜 가족이. 형제의 거리. 동생에게 전화했다. 지금 시간 돼? 왜? 할 얘기가 있어. 우리는 아버지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나는 김소희에게 들은 얘기를 전했다. 동생은 말을 잃었다. 말기암을 혼자 앓으셨다고? 응. 작년부터. 왜 말씀 안 하신 거야? 우리한테 짐 되기 싫으셨대. 동생이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너무 멀어졌구나.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이었으니까. 재혼 후 우리는 아버지를 멀리했다. 명절에도 안 갔다. 전화도 안 받았다. 불편했으니까. 계모가 있는 게, 새 가족이 생긴 게. 형, 우리 잘못이야. 동생이 울먹였다. 우리가 아버지를 혼자 두었어. 나는 동생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라도 알았잖아. 너무 늦었어. 응, 너무 늦었어. 가까운 혈연이었지만 마음은 멀었다. 우리는 형제였지만
아버지 앞에선 각자였다.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한 채 아버지는 떠나셨다. 사과하지 못한 사이 계모에게도 말해야 했다. 나는 다시 아버지 집에 갔다. 그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할 말이 있어요. 그녀가 손을 닦으며 돌아섰다. 뭔데요? 나는 김소희 얘기를 했다. 암 얘기를, 혼자 병원 다닌 얘기를. 계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거짓말이죠. 기록이 있어요. 차트에. 안 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왜 말을 안 하신 거예요? 나는 답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던 거다. 가족들에게.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계모가 말했다. 제가 신경을 못 썼어요. 아니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울었다. 처음으로 가족처럼 사과하지 못한 사이였지만 눈물은 같았다. 사과보다 늦은 시간이 먼저 와버렸다. 아버지께도 서로에게도 침묵의 유산. 김소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했다. 아버님이 편지를 남기셨어요. 편지요? 네. 저한테 맡기시면서 장례 끝나고 전해드리라고. 그녀가 봉투를 꺼냈다. 아버지 글씨로 아들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었다. 편지지 한 장. 짧은 글이었다. 준혁아, 미안하다. 내가 원했던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재혼이 너희에게 상처가 됐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나도 외로웠다. 용서해라. 그리고 고맙다. 마지막까지 아들로 남아줘서 사랑한다. 글씨가 흔들렸다. 아픈 손으로 쓰신 게 느껴졌다. 나는 편지를 접었다. 눈물이 났다. 이제야 올 수 있었다. 아버지, 계모도 편지를 받았다고 했다. 동생도. 아버지는 각자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남기셨던 거다. 말로는 못하셨던. 아버지가 남긴 것은 물건이 아니라 침묵이었다. 그 침묵 속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다. 지켜진 약속? 병원에서 아버지가 하신 말. 말하지 마라. 이제야 알았다. 아버지는 병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다.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죄책감을 느낄까봐. 나는 약속을 지켰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뭘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다고. 김소희라는 사람이 곁에 있었다고. 외롭지 않으셨다고. 계모에게 말했다. 아버지,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편지에 그렇게 쓰셨어요. 고맙다고. 계모가 울었다. 저도 사랑했어요. 정말로. 나는 믿었다. 이제는 우리는 다시 아버지 유품을 정리했다. 이번엔 함께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약속은 지켜졌다.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 혼자 감당하는 시간. 혼자가 된 밤. 유품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아버지 편지를 책상 위에 놓았다. 밤늦게까지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사랑한다. 아버지가 내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 편지로만 남기신 말. 나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병실이 보였다. 기계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의 차가운 손이 느껴졌다. 나는 일어나 물을 마셨다. 시계를 봤다. 새벽 3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간. 그때부터였다. 매일 밤 새벽 3시면 눈이 떠졌다. 몸이 기억하는 거였다.
아버지를 보낸 그 시간을 혼자가 된 밤은 길었다. 잠들지 못한 채 같은 기억을 반복했다. 아버지 손을 잡았던 순간, 마지막 숨을 거두시던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새벽 3시에 되살아났다. 평범한 하루의 어려움. 회사에 복직했다. 동료들이 위로했다. 힘내세요. 많이 힘드시죠?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거짓말이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어도 집중이 안 됐다. 점심시간에 혼자 밖으로 나왔다. 거리를 걷다가 병원 간판이 보였다. 심장이 뛰었다. 나는 다른 길로 돌아갔다. 저녁에 동생한테 전화가 왔다. 형, 밥 먹었어? 응. 또 거짓말. 밥맛이 없었다. 뭘 먹어도 맛이 없었다. 계모한테 연락 왔어. 49제 같이 지내자고. 그래, 가자. 전화를 끊고 나니 또 고요했다. 아무 일 없는 하루가 가장 힘들었다. 슬퍼할 이유도 없고 울명분도 없는 그냥 평범한 하루. 그게 제일 견디기 어려웠다. 특별한 일이 없는 날일수록 아버지 생각이 더 많이 났다. 평범한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다. 누군가의 질문. 카페에서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 오랜만이다. 잘 지내? 응. 요즘 어때? 그냥 평범해. 평범하다는 말.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 어떠셨어? 건강하시고? 그 순간 멈췄다. 아직 아버지 소식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구나. 돌아가셨어. 뭐? 언제? 한 달 전에. 친구의 얼굴이 굳었다. 미안해, 몰랐어. 괜찮아? 또 그 질문. 괜찮아?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안 괜찮다고 하면 무너질 것 같았고, 잘 모르겠어. 친구가 어깨를 두드렸다. 힘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참았다. 사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다. 괜찮아? 라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초라했다. 괜찮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게 두려웠다. 장례 이후 49제를 지냈다. 계모와 그녀의 딸, 나와 동생. 넷이서 절에 갔다. 스님이 연부를 외웠다. 아버지 위패 앞에 절을 했다. 계모가 먼저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딸이 어깨를 감쌌다. 동생도 눈물을 흘렸다. 나만 울지 못했다. 왜 눈물이 안 나는지 모르겠었다. 슬프지 않은 게 아니었다. 너무 슬퍼서 오히려 느낌이 없는 것 같았다. 의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다. 하늘이 맑았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날씨였다. 계모가 다가왔다. 같이 밥 먹을까요? 네. 우리는 근처 식당에 갔다. 어색했지만 예전보단 덜했다. 아버지 얘기를 했다. 각자가 기억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모습들. 식사 후 헤어지며 계모가 말했다. 가끔 연락해요. 네, 그러죠. 장례 이후였다. 사람들이 떠난 뒤에야 슬픔이 제대로 시작됐다. 조문객도 없고 의식도 없는 그냥 일상 속에서 찾아오는 슬픔. 웃어야 할 자리. 회사 회식이 있었다.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빠질 수 없었다. 동료들이 술을 권했다. 한 잔에 기분 전환도 하고 나는 받아 마셨다. 술이 들어가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진짜 웃음은 아니었다. 입꼬리만 올라간 웃음. 누군가 농담을 했다. 다들 웃었다. 나도 웃는 척했다. 웃는 얼굴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2차로 노래방에 갔다. 동료 하나가 내게 마이크를 건넸다. 한 곡 해.
나는 거절하지 못했다. 노래를 불렀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노래. 부르다가 목이 메었다. 다행히 어두워서 아무도 몰랐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다. 나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웃어야 할 자리였으니까. 웃는 얼굴 뒤에 숨긴 감정들을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나조차도 정확히 뭘 느끼는지 모르겠었다. 나만 아는 이야기. 김소희에게 다시 연락했다. 제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편하게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편하게? 네. 가족들한테 짐 안 되게 조용히.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이었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뭔데요? 아드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끝까지 아들로 남아줘서요. 눈물이 났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다. 내가 재혼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걸. 그래도 아들로 인정해줘서 고맙다고. 그날 병실 안공기. 저만 알아요. 김소희가 말했다. 아버님이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나만 아는 이야기였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들. 중환자실 안의 공기. 차가워지던 손의 온도. 그 모든 것을 나만 기억하고 있었다.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기억들. 미뤄둔 슬픔. 주말 오후 혼자 집에 있었다. 할 일이 없었다. TV를 켰다가 껐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놨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이유도 없이, 아니, 이유는 알고 있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진 거였다. 나는 소파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소리내서 울었다. 아무도 없었으니까.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나아졌다. 가슴이 덜 답답했다. 나는 씻으러 갔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눈이 퉁퉁 부었다. 이게 나인가? 아버지를 잃은 사람. 물로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차리게 했다. 그래, 이제 울었으니 됐어.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또 울 거라는 걸. 울지 못한 감정이 뒤늦게 찾아왔다. 미뤄둔 슬픔은 언제든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 가끔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길을 걷다가 라디오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에서 준혁아.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 환청이었다. 하지만 너무 생생했다. 한 번은 꿈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병들기 전의 모습이었다. 건강하고 환하게 웃는. 아버지. 나는 뛰어갔다. 하지만 아버지는 점점 멀어졌다. 기다려요. 아무리 뛰어도 닿을 수 없었다.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다.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꿈이라는 게 슬펐다.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만나고 나면 더 허전했다. 다시 깨어나야 하니까. 아버지 없는 현실로. 가끔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았다. 아버지 목소리가. 괜찮아, 준혁아. 하지만 돌아보면 늘 혼자였다. 목소리는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다. 세월의 무게. 석 달이 지났다.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았다. 나도 먼저 꺼내지 않았다. 일상은 계속됐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엔 혼자 술을 마셨다. 매일 밤 조금씩. 잠들기 위해서. 어느 날 계모한테 문자가 왔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나는 한참 후에 답장했다. 네, 잘 지내요. 거짓말. 잘 지내지 못했다. 아직도 새벽 3시면 깼다. 아직도 병원 앞을 지나갈 수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았다.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들 했다. 하지만 시간은 해결해 주지 않았다. 그냥 익숙하게 만들 뿐이었다. 슬픔에 익숙해지는 것. 그게 치유라면 나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세월의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았다. 다만 견디는 법을 배워갈 뿐이었다. 시간은 해결해 주지 않고 익숙하게 만들 뿐이었다. 말하지 않는 선택. 동생이 물었다. 형, 아버지 병 얘기. 계모한테 다 했어? 응.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왜?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아버지는 끝까지 숨기고 싶어 하셨다. 혼자 아픈 걸, 혼자 견딘 걸. 나는 그 마음을 이해했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셨던 거다.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하지만 형,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왜? 그래야 이해할 수 있잖아.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나는 한참 생각했다. 이해받을 필요 있을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동생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여전히 약속은 유효했다. 말하지 않기로 한 약속. 비록 아버지는 없지만 나는 지킬 것이었다. 그게 내가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다. 말하지 않는 선택, 이해와 받아들임. 그날을 다시 생각하다. 6개월이 지났다. 어느 날 문득 중환자실 앞에서 가위바위보를 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그때는 억울했다. 왜 계모가 먼저 들어가야 하나? 내가 친아들인데.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달랐다. 계모도 슬펐을 것이다. 5년을 함께 산 사람을, 법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그녀도 사랑했을 것이다. 나와 다른 방식으로. 나는 계모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저예요. 준혁이요. 네, 무슨 일이세요? 그날 중환자실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계모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저한테요? 아니요. 저한테요. 우리는 각자 다른 말을 들었구나.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각자에게 필요한 말을 하셨던 거다. 이제야 그날의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각자가 아버지와 작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남겨진 사람의 목. 김소희를 다시 만났다. 차 한잔 하실래요?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요즘 어떠세요? 그녀가 물었다. 그럭저럭요. 당신은? 저도요. 우리는 아버지 얘기를 했다. 그녀가 기억하는 아버지. 환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아버님 유머 감각이 있으셨어요. 그래요? 네. 힘드실 때도 농담하셨어요. 나는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제가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아니에요. 아버님은 아드님 얘기 많이 하셨어요. 뭐라고요? 자랑스럽다고, 잘 컸다고. 눈물이 날 뻔했다. 저희가 할 일이 있어요. 김소희가 말했다. 뭔데요? 아버님을 기억하는 거요. 제대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남겨진 사람의 몫이었다. 살아남은 자의 책임. 아버지를 잊지 않고 제대로 기억하는 것. 좋았던 모습도 외로웠던 모습도 용서와 이해의 차이. 계모와 유품을 나누기로 했다. 아버지 집에 함께 갔다. 이건 가져가세요. 그녀가 아버지 시계를 건넸다. 괜찮아요. 부인께서 아니에요. 아드님이 가져야 해요. 나는 시계를 받았다. 무거웠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계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절 미워하셨죠?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처음엔. 지금은요? 잘 모르겠어요. 미워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었다. 아직도 가끔 불편했으니까 이해는 하게 됐어요. 부인도 힘드셨다는 거 용서는 못 하시겠네요. 용서와 이해는 다르니까요. 계모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우리는 천천히 물건을 정리했다.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함께 있을 수는 있었다. 이해는 했지만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다. 그래도 괜찮았다. 모든 걸 용서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해만으로도 충분했다. 가족의 시간. 명절이 됐다. 동생이 전화했다. 형, 어디 갈 거야? 집에 있으려고. 계모네 가지 않아? 망설였다. 가야 하나? 연락은 왔어? 응. 같이 차례 지내자고. 우리는 결국 갔다. 아버지 집으로. 계모와 그녀의 딸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셨어요. 네. 어색했지만 예전보단 나았다. 함께 상을 차렸다. 아버지 사진 앞에 절을 올렸다. 계모가 울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이제 익숙해졌는지도 몰랐다. 식사를 함께 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거예요. 계모가 나물을 권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였다. 예전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것도 가족이었다. 새로운 형태의. 다시 모였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완벽한 가족은 없으니까.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가족이었다. 말없는 화해. 계모가 나를 따로 불렀다. 잠깐 얘기할까요? 우리는 아버지 서재로 갔다. 이거 드리려고요. 그녀가 통장을 내밀었다. 뭔데요? 아버님 명의로 된 적금이에요. 제 이름 없는 거. 나는 통장을 펼쳤다. 5년 동안 매달 입금된 기록. 왜 주시는데요? 반씩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부인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부인한테 남기신 거예요. 계모가 눈물을 글썽였다.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우리는 사과하지 않았다. 서로에게 사과할 것도 없었고 사과받을 것도 없었다. 그냥 각자 최선을 다했을 뿐. 각자의 방식으로. 가끔 연락해요. 그녀가 말했다. 네, 그럴게요. 말 없는 화해였다. 사과 대신 침묵으로 이어진 관계.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의 침묵과 달랐다. 따뜻한 침묵이었다. 아버지를 닮은 순간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다. 눈가 주름, 이마의 선, 입꼬리. 언제부터였을까? 동생도 말했다. 형, 요즘 아버지 닮았어. 그래? 응. 특히 웃을 때. 나는 웃지 않았다. 무섭기도 했다. 아버지처럼 되는 게 혼자 아픔을 삼키는 사람.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사람.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다. 나도 모르게 아버지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걸. 힘들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 아파도 숨기는 것. 나는 변하고 싶었다. 아버지와 다른 사람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쉽지 않았다. 이미 몸에 밴 습관이었으니까. 아버지의 유전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보며 배운 것이 나도 모르게 아버지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그게 두렵기도 하고 위안이 되기도 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나의 노년을 생각하다. 문득 생각했다. 나도 늙으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처럼 재혼할까? 아니면 혼자 살까? 자식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다.
외로운 노년.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재혼해도 외로웠던 아버지. 가족이 있어도 혼자였던 아버지. 나는 다르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친구가 물었다. 너 결혼 생각 없어? 글쎄, 지금 안 하면 평생 혼자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가족을 만드는 게 또 잃을까봐, 또 외로울까봐. 아버지 생각 때문이지? 친구가 물었다. 응, 너는 아버지랑 달라. 어떻게 알아? 넌 말을 하잖아. 아버지는 안 하셨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됐다. 나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직은, 이제는 내가 떠날 날을 상상했다. 나는 어떤 노년을 보낼까? 아버지처럼 외롭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남기고 싶은 말. 어느 날 노트를 샀다. 아버지처럼 편지를 쓰기로 했다. 나중을 위해. 동생에게. 형은 항상 너를 자랑스러워했다. 쓰다가 멈췄다. 너무 오글거렸다. 찢어버렸다. 다시 썼다. 미안하다. 형이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이것도 아닌 것 같았다. 뭘 쓰고 싶은 건지 모르겠었다. 아버지는 어떻게 쓰셨을까? 그 짧은 편지에 모든 걸 담으셨을까? 나는 노트를 덮었다. 아직 쓸 때가 아닌 것 같았다. 지금 쓰면 후회만 남을 것 같았다. 언젠가는 쓸 수 있겠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거짓 없는 말을. 그때까지는 살면서 찾아야 했다. 내가 정말 남기고 싶은 말이 뭔지, 나는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아버지처럼 미안하다는 말일까? 아니면 사랑한다는 말일까? 아직은 모르겠다. 살면서 천천히 찾아가야 할 것 같았다. 약속의 의미. 1년이 지났다. 아버지 기일이었다. 계모네 집에서 제사를 지냈다. 우리 넷이서. 벌써 1년이네요. 계모가 말했다. 네. 빠르죠? 아니요. 길었어요. 솔직한 대답이었다. 하루하루가 길었다. 특히 처음 몇 달은. 제사를 마치고 앉아서 차를 마셨다. 그때 약속? 지키셨죠? 계모가 물었다. 무슨 약속이요? 아버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족들한테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시겠네요. 네. 그게 아버지가 원하신 거니까. 계모가 고맙다는 듯 웃었다. 그 약속 덕분에 아버님 명예가 지켜진 것 같아요. 명예. 그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중요했나? 하지만 이해했다. 약하게 보이기 싫으셨던 거다. 끝까지 지킨 약속이 나를 만들었다. 아버지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침묵의 의미를 아는 사람으로, 기억을 안고 사는 법. 요즘은 괜찮았다. 아버지 생각이 나도 울지 않았다. 그냥 미소 지을 수 있었다.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동생이 물었다. 형, 이제 괜찮아? 응. 이제는 잊은 거야? 아니, 잊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걸 배웠어. 잊지 않는 것과 슬퍼하는 건 다른 거였다. 기억하면서도 웃을 수 있었다. 아프지 않게. 아버지 시계를 차고 출근했다. 무거웠지만 익숙해졌다. 이 무게를 안고 사는 법을 배웠다. 길을 걷다가 병원 간판을 봤다. 예전처럼 피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저녁에 계모한테 문자가 왔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했다. 우리는 가족이었다. 피로 맺어지지 않았어도 슬픔으로 이어진, 잊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기억을 안고 사는 법. 그게 치유였다.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것. 여운, 그리고 다음 이야기. 평범한 아침.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뭔가 달랐다. 뭐가 다른지 한참을 생각했다. 그러다 깨달았다. 새벽 3시에 깨지 않았다는 것을, 아침까지 푹 잤다는 것을. 처음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나는 일어나 커튼을 열었다.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커피를 내려 마셨다. 맛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범한 아침. 아버지 없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슬프기도 했지만 괜찮았다. 이게 삶이구나. 계속 흘러가는 것. 멈추지 않는 것.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봤다. 아버지를 닮은 얼굴. 이제는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반가웠다. 아버지가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서. 평범한 아침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아버지 없는 일상이 됐다. 그게 슬프지만은 않았다. 삶은 계속되니까. 아버지 없이도. 문득 떠오르는 장면. 회의 중이었다. 갑자기 아버지가 떠올랐다. 이유 없이 병원 복도를 걷던 뒷모습.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던 모습. 왜 지금 생각나는지 모르겠었다. 회의는 계속됐다. 나는 집중하려 애썼다. 퇴근 후 슈퍼에 들렀다. 과일을 고르다가 또 떠올랐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사과. 나도 모르게 손이 갔다. 담으려다 멈췄다. 이제는 필요 없는데. 하지만 담았다. 집에서 깎아 먹었다. 달았다. 아버지, 맛있어요. 혼잣말을 했다. 대답은 없었다. 당연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순간에 기억은 찾아온다는 걸 배웠다.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다는 것도. 문득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기억들. 그럴 때마다 나는 잠시 멈춰섰다. 아버지를 떠올리며. 그리고 다시 걸었다. 삶을 향해. 말해도 되는 날.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취기가 오르자 누군가 물었다. 너희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말해도 될까? 암이었어. 아, 그랬구나. 많이 아프셨겠다. 응. 더 말하고 싶었다. 혼자 앓으셨다고. 가족한테도 말 안 하셨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약속이 떠올랐다. 말하지 말라던. 치료는 오래 하셨어? 아니, 빨리 가셨어. 거짓말은 아니었다. 진실의 일부만 말한 것.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다. 언젠가는 말해도 되는 날이 올까? 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를.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도 약속은 유효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시간이 더 지나면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만큼 언젠가는 말해도 괜찮아질까. 아버지의 외로움을 혼자 견딘 시간을.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여전히 혼자인 선택. 동생이 결혼했다. 결혼식장에서 계모를 만났다.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았다. 어색하지 않았다. 신부 아버지가 신부와 춤을 췄다. 그 모습을 보며 계모가 눈물을 흘렸다. 아버님이 계셨으면. 나도 생각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어땠을까? 동생과 춤을 추셨을까? 행복해 하셨을까? 피로연이 끝나고 동생이 물었다. 형도 언제 할 거야? 글쎄, 혼자 살지 마. 노력할게. 동생 부부를 보내고 혼자 남았다. 계모도 떠났다. 나는 홀로 차를 몰았다. 빈집으로. 여전히 혼자였다. 가족을 만들 용기가 없었다. 또 잃을까봐. 하지만 알고 있었다. 이건 내 선택이라는 걸.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외로움. 그 선택은 아직도 나의 몫이었다. 언젠가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평생 이렇게 살까? 아직은 모르겠다.
후회와 공존하기.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가 물었다. 아버님에 대해 후회하는 게 있으세요? 많죠. 예를 들면요. 자주 연락하지 않은 것, 재혼 받아들이지 못한 것, 마지막에 사랑한다고 못한 것. 그 후회를 없애고 싶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없앨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같이 살고 싶어요. 후회랑. 상담사가 미소 지었다. 좋은 답이에요. 후회를 지우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안고 가기로 했다. 이 무게도 나의 일부니까. 아버지가 남긴 것이니까. 후회가 있다는 건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상담사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후회할 만큼 사랑했었다. 후회를 없애지 않고 함께 살기로 했다. 그게 아버지를 기억하는 방법이었다. 완벽하지 않았던 우리의 관계를 누군가의 병실 앞에서 병원에 갈 일이 생겼다. 건강검진 때문에 복도를 걷다가 중환자실을 지나쳤다. 발걸음이 멈췄다. 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우리와 똑같은 표정들, 불안, 두려움, 지침. 한 남자가 울고 있었다. 젊은 남자였다. 아마 아버지를 잃었거나 잃을 것 같은 사람. 나는 그를 보며 1년 전의 나를 봤다. 무너지는 것을 겨우 참고 있던. 힘내세요. 말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은 위로가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대신 조용히 지나쳤다. 그도 견딜 것이다. 나처럼. 시간이 지나면 살아갈 것이다. 슬픔을 안고 검진을 마치고 병원을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다. 다른 사람의 선택을 보며 나를 봤다. 1년 전의 나를, 그리고 지금의 나를. 많이 달라져 있었다. 견뎌낸 사람으로. 아버지의 나이. 생일이 됐다. 53세. 계산을 해봤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가 72세. 나는 아직 한참 남았다. 하지만 어느새 아버지의 나이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세월이 무섭다고 느꼈다. 언젠가 나도 아버지 나이가 될 것이다.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아버지처럼 외롭게 죽을까?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까? 동생이 선물을 보냈다. 시계였다. 형, 아버지 시계 너무 낡았잖아. 이거 차? 나는 웃었다. 하지만 바꾸지 않았다. 아버지 시계를 계속 찾다. 낡았지만 소중했다. 무거웠지만 버릴 수 없었다. 언젠가 내가 아버지 나이를 넘어설 때 이 시계를 보며 생각할 것이다.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았다고. 그리고 조금 다르게 살았다고. 내 나이가 아버지의 나이를 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 아버지를 이겼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아버지가 그리울까?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버지 목소리가 희미해지고 있었다. 어떻게 웃으셨는지, 어떻게 걸으셨는지 선명하지 않았다. 무서웠다. 잊는다는 게. 나는 옛날 영상을 찾았다. 휴대폰에 남아있던 몇 개 안 되는 동영상, 재혼 전에 찍은 것들. 주녀가 카메라 꺼. 아버지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목소리가 들렸다. 아, 이랬구나. 이렇게 웃으셨구나. 영상을 반복해서 봤다. 외우듯이 잊지 않기 위해. 하지만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이것도 흐릿해질 것이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도.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형태가 바뀔 뿐. 선명함에서 느낌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아버지는 내 안에 남을 것이다. 다른 모습으로. 형태만 바뀔 뿐이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변할 뿐. 그리고 그것도 괜찮았다.
완벽한 기억보다 따뜻한 느낌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지킨 것. 2년이 지났다. 계모한테 전화가 왔다. 제가 이사를 가려고 해요. 어디로요? 시골로요. 딸 집 근처로. 그러세요. 아버님 집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집을 팔기로 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집에 갔다. 텅 비어 있었다. 아버지 흔적이 모두 지워진 공간. 서재에 혼자 앉았다. 아버지가 마지막 편지를 쓰셨던 자리.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혼잣말을 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아프셨던 거.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말해도 될까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느낌이 왔다. 괜찮다고. 이제는.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안녕히 계세요. 집을 나왔다.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지킨 것은 약속이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게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날, 그리고 지금. 오늘은 아버지 3주기였다. 계모는 시골로 이사 갔다. 대신 나와 동생이 절에 갔다. 위패 앞에 절을 올렸다. 잘 지내세요, 아버지. 동생이 물었다. 형, 후회 없어? 있지. 많지. 그래도 괜찮아? 응, 괜찮아. 절을 나오며 하늘을 봤다. 맑았다. 바람이 불었다. 형, 나 다음 달에 아빠 된대. 정말? 응. 무섭다. 당연하지. 나는 동생 어깨를 두드렸다. 잘할 거야. 넌 아버지랑 다르니까. 형도 다르잖아. 그렇지. 우리는 함께 걸었다. 형제로서, 살아남은 사람들로서. 그날의 약속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아버지를 지키려 했던 그 선택이 이제는 내 차례였다. 살아가는 것, 기억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 내 이야기를 남기는 것. 그날이 있었고 지금이 있다. 그 사이에 나는 많이 변했다. 아버지의 아들에서 나 자신으로.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 아들이기도 했다. 그게 나였다.